예, 오늘 그 순서는요, 김창수 당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에 전체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싶은 문제를 짚어주시고요. 그 발제 끝난 다음에 몇몇 미리 제가 좀 부탁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 당원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고 그 다음에 김창수 당원님께서 대략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선 평가, 지방선거 평가, 그다음에 당원 당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당원 당규 말고 쟁점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비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주제별로 하나씩 이렇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미리 부탁분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될 텐데, 그거 끝나고 나면 각 주제별로 진행을 할 것이라서 각자 지금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준비를 해두셨다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지금 다 이 테이블에 앉으셔서 제가 무선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요 자리에 앉으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자리를 한번 비워놨다가 준비를 하도록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진행만 맡았을 뿐이지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의견과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는 제 생각이나 이런 건 절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안내를 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번째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토대로 여러 형태의 토론회와 의견 수렴 절차 이벤트를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아주 자유롭게 그냥 그동안 가슴에 쌓인 거, 맺힌 거 다 풀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에 계신 김창수 당원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당원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라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셨을 건가요? 네. 예,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가 자칫하면 너무 딱딱하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니까 또 많은 공감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또 이렇게 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2002년도부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 대통령 후보 지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당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됐죠. 예, 쭉 그동안 이제 민주당 당원 생활을 해왔고요. 시민운동도 이제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971년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박정희,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김대중 후보 이렇게 되겠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운동장에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 당시 이제 신민당 당원이셨어요. 그래서 신민당의 그 이제 당보가 집으로 오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읽고 보니까 우리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놀다가 야, 이번에 대통령은 김대중이 돼야 돼. 그 꼬마가 뭘 한다고. 그들이 주위에 있던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웃기지 마. 대통령은 박정희야. 그 순간에 정치적인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 어릴 때.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고요. 그렇게 쭉 민주당 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당원 활동을 해오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회를 갖게 된 그 계기는 지금의 전국 상황, 여기 이제 1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대선, 지선 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너무 이제 그 상처가 크고 참 달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지금 당이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야, 우리 민주당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민주당이 정말 이거 희망이 있겠는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제 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180석을 국민들이 지지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 부분을 찾아서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저렇게 지금 그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투쟁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 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 개파이 이거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기를 되돌아본다면은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서게 된 것은 바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립이 됐지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촛불 정부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 겨울 찬바람 맞아가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촛불 혁명을 통해서 온 세계인들이 야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되겠다. 저 유럽의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조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자.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토대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대선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영남 쪽 또 강원도 쪽 역사상 그렇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승리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행정부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 우리가 다 차지했어요. 정말 이제 겸손하게 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것이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지지해 줬을까? 이 점을 정말 겸허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갔어야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권 잡았을 때 힘 있을 때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정당 정치개혁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좌절도 했고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했어야죠. 뒤늦게 이제 정권 마무리 시점에 가서 검찰 개혁한다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니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챕터별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2022년 대선 평가. 우리 뭐 대선에서 지고 나서 바로 이제 지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선에 대한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죠. 그렇죠? 그대로 묻히고 말았고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관점에 따라서 하여튼 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백과쟁명식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혼자서 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이따 또 이제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견들 그냥 한번 이렇게 의견 제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리해서 똑같이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지도부에 전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경선과 본선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경선의 철칙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해라.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자. 그래야 원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본선을 밀고 나갈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선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역사가 있어요. 2002년도에 우리 후단협 그 행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후보 물러나라. 그리고 정몽준 편으로 가 붙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안철수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압박을 가하고 대표에서 사퇴해야 된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황주홍, 조경태 의원을 제가 전국의 대의원 몇 명하고 같이 연명해서 우리 민주당 윤리위에 제가 제소를 했어요. 해당 행위자들이다. 처벌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 6개월 그냥 묻어뒀다가 연말 되니까 그냥 기각시켜버리더라고요. 황주홍 또 조경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배반하고 저쪽에 가서 붙고 그런 행태 보이고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행태가 벌어졌어요. 자, 경선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기존 룰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룰이 좀 본인들이 본인 진영에서 좀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경선이 시작됐으니까 인정한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는 뭐 룰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룰이 잘못됐다. 그제서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그렇게 따지고 들고 한마디로 경선 불복이죠.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한심하구나.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낙연 당시 후보 진영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 거대한 해당 행위가 있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국회의원 비롯해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고 그 후보 캠프에 공보단장을 했던 정운현 비서실장 그리고 수천 명의 당원들 수천 명이 넘었죠. 16,000명이 한꺼번에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우리가 민주당에서 벌어진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요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경선이 마무리되고 나서 뭐 사태를 봉합을 하고 이제 본선에 뛰어들었는데 본선에 들어가서 시작부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지지 조직이 대규모 조직이 몇 개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한 저 시간 좀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첫째, 조직이 민주평화광장,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또 포럼, 공정과 평화 포럼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내리 꽂았어요. 지역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역동성이 없어요. 이게 하향식으로 비민주적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인원들이 그냥 명단만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직들 또 크고 작은 조직들이 꽤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무엇을 하자라고 정해놓고 그게 일사불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퍼지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써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당시에 뭐 여러 단체 뭐 텔방이라든가 등등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좀 작게 움직였다.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고 컨트롤 타워 세워놓고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이 체계성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요. 예. 예, 제가 한 3분 내로 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시간 가지고 나와서 제가 스스로 체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전략과 프레임, 요거는 이제 서로 통하는 문제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프레임 전쟁이다.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을 짜서 우리가 밀고 나갈 것인가, 또 저쪽의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밀렸다, 따라갔다, 저쪽을 수세에 급급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여기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마무리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일단 토론하고 또 넘어갈까요? 제가 일단 정리를 그냥 할까요? 지금 대선 평가만 해서 지금 바로 끝내기, 아무리 좀 시간이 좀 바로 끝내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한 10분 정도로 해서 지금 지방선거 평가 쟁점들, 그다음에 당원 당규 문제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을 10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더 줄일게요. 더 줄여서 예, 오늘 오신 분들 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니까 대선 지선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쟁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혁신하자, 쇄신하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쳐보기는 했는데 그걸로 사실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쟁점으로 넘어가서 팬덤 정치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기 예전에 노사모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사모 했을 때 공격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 정치 룸팬들이다. 광신도 집단이다. 노사모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개딸 집회 제가 가서 얘기 나눠보니까 아주 순수해요. 순수하고 저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것 좀 부끄러워하면서 얼굴도 가리고 뭐 이렇게 우리 사탕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수한 친구들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다 보면은 좀 강경한 사람도 한둘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문제점 중에 하나, 이거 꼭 바로잡아야 되는데 계파 정치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뜻을 모으면은 우리도 하나의 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 목적을 같이 하고 행보를 같이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계파 정치가 본래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고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는 거죠. 자기 이익, 계파 이익을 챙기는데 그걸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패거리 정치로 추락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대체로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86 용태론과 관련해서 저는 586보다 여기 뒤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복당을 하겠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안 된다. 당신들 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묻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민주당 또 고루하게 옛날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그동안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우리 소위 한때 존경했던 분들이 뭐 누구 있죠? 한광호 비롯해서 뭐 하나갑 등등등 이분들 박근혜 지지하고 다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걸로 정치 생명 그냥 마무리하셔야죠. 다시 민주당 기웃거리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민주당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적했고요. 자, 이낙연, 이재명 책임론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 이재명 책임론도 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후보였어요. 열심히 싸웠지만은 졌어요. 졌을 때는 최고 리더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책임은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쪽은 이낙연 당시 후보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단장 비서실장 했던 공보단장이 저쪽으로 가서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500명, 1000명씩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윤석열 지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팀에서 40명이 또 대의원들, 권리당원들 40명이 넘어갔고요. 제일 큰 규모로는 16,000명이 16,000 이렇게 자투리가 또 있던데 16,000명이 우리 이낙연 지지했는데 마음 바꿨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최고 책임자가 이낙연 후보고 이낙연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황종, 조경태 같은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대의원들하고 전국 대의원들 몇몇 분하고 윤리 제소했다고 했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패거리 정치 청산하자. 그리고 왜 우리 60세대 6070 다 잡기는 힘들지만 60세대 왜 우리가 포기를 하죠? 2030만 강조하고 우리가 선거에서 60 때문에 깨지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선거 20대부터 50대 다 이겼습니다. 60대에서 역전되고 60대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아주 위태로웠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 60 우리 이상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60 우리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대의원 제도 문제점 다 알고 있죠. 그걸 개선해야 되고요. 하나 지역위원회 개혁해야 된다. 지역위원회 이 패거리 정치가 지역위원회까지 그 뿌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지만은 각자 이제 우리가 지역으로 돌아가면은 뿔뿔이 흩어지면은 소수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위원회와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개혁안으로 내놨던 당원 자치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홈피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떠요. 당원 자치회가.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10명, 12명, 처음에 등록할 때 12명으로 기억하는데요. 12명만 모아서 신청하면 돼요. 이거 우리 전국적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들고 전국 연합을 또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럼 지역에서 활동하고 전국적으로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고요. 자, 그거 하나 제안을 했고요. 공천 문제 이번에 워낙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 우리 취합하고 백서를 만들자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공천 부작용이 있었는지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가사연에서 조국 교수에게 패소해서 5,800만 원 맞죠? 그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역전의 이제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그대가 조국 영화 3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냥 우리 그렇구나 뭐 선전했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국회에서 상영을 여야당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화 같이 보자 그리고 토론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대 고대 우리가 제안을 하자. 서울대 고대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여기 당신들 소위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영화 보고 우리 같이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는 겁니다. 그쪽에서 받아주면 좋고요. 그래서 어떨까요? 꼬리를 내리면은 뭐 꼬리를 내리는 대로 그래 너네 그렇게 꼬리 내렸어.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잘못되었으면 나서야지요. 항상 우리 당원들이 시민들이 앞장서고 뒤에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수 당원님
방대한 말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 생각과 다르다거나 그런 말씀 아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지금까지 많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기 좀 예. 우선 감사드리고요. 총론격으로 전체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들이나 또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들에 대해서 총론격으로 우선 미리 좀 부탁드린 분들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환 선생님 계시죠? 미리 지금 앞으로 말씀을 할 때요.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제가 한 30초쯤 전에 사인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럼 2분 내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혹시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다음에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환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 발표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저기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 아이템에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돼요. 예. 개선 평가에 대해서 말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예. 다 몰아서 그러면 다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부탁드리는 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주제별로는 조금 이따가 진행할 겁니다. 저는 지금 발제해 주신 김창수 선생님 그 말씀에 90%는 동의를 하고 부분적으로 한 10% 정도는 저하고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다른 부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또 우리 김창수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해 주셔야지.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서로 생각의 말씀해 차이를 전제로 하고 말씀 나누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네. 한 가지에 2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만 집중을 했고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쭉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아서 갑자기 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따가 주제별로 말씀 나눌 그때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천 선생님 여기 계시죠?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카톡에 우연히 오늘 토론회를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평등한 토론회가 이렇게 열린다는 게 정말로 환영해야 될 일이고요. 정말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이 있다는 이게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제 문구를 받아가지고 주자 발표하신 내용에 준해서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 다 찬성하고요. 찬성하지 않는 부분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요거는 좀 견해를 좀 달리하고요. 그다음에 586 퇴진 논쟁이 있는데 일단 퇴진을 해서 이전해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약간 견해를 달리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자료를 프린터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선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명락천 교수님이 민주당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마이뉴스 TV 대담에서 이렇게 하신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을 장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개혁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좀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비대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 전당대 전에 이 비대위가 실제로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오늘 평당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선 평가 관련해서는 저는 첫 번째 전공교체 여론이 높은 데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당에 국회의원이 좀 앞으로도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영주 의원이 KBS 토론회에 나가서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가 넘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당선주는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보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TV 토론에 나온 사람도 정확하게 반발도 안 하고 우리 내부에도 그 지적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 여론조사의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볼 때는 저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공헌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 대선 과정에서 겪었어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온전하게 이재명 후보 선거 과정에서 지지가 옮겨오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서로 우리 민주당 내부에 또 민주주의 내부에 세력이 총 결집하지 못한 그 원인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결의를 많이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토론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다 견해가 달린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우리 민주 진영의 표가 좀 결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는 뭐 여기 좀 문건에 썼습니다만은 그 송영길 후보가 말하자면 자기 희생 정신으로 나왔는데 비슷한 연배 서울에 뭐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자기 희생을 정신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지방선거가 분위기가 처음부터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주고요. 지금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쭉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한청년 뉴라이트 노무현 키드 20%가 윤석열로 잠시 이탈하다, 이런 그 신동아에 나온 그 여론 분석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선거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병당천 교수가 주문하신 것처럼 좀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면은 첫 번째는 민주당이 나가야 될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586을 퇴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586이 지향하는 비전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런 것이 우리가 국내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전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단지 세대별로 어떤 퇴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 좀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내부의 인재를 좀 아끼는 측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길게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속한 단체에서 22일 날 여기 비슷한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명확하게 차별되는 그런 정책 개혁을 해야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여기 평당원에서부터 좀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좀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비대 기간에 특별하게 지금 당대표 선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촛불지정이나 여기 평당원들이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나 둘로 모아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토론과 논쟁은 비전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보경 선생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 남양주에서 김보경입니다. 저는 네네. 앉아서 네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 바짝 대셔야지 잘 들릴 것 같아요. 신경 쓰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주제 3 중에서 당장 급한 게 당대표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일단 짧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일단 적어왔거든요. 첫 번째는 집단체제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거 결국은 개파 정치하겠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선 내각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당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개파 정치가 살아남은 제대로 돌아간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 연기한다는 거 반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기하면 사람들 관심도 떨어지고요. 이번 지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흥행도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또 한 번 패배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은 저는 1대1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갤러리 들어갔더니 현대소리가 1대60이었는데 1대90으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결국은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를 결국 물러보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들은 풍문에 이것도 갤러리에서 본 건데 박지원하고 윤호중 씨를 중앙위로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거 엄연히 비상위에서 잘못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도 자꾸 뒤집어 쓰고 SNS나 레거시 미디어가 자꾸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투표권이요. 지금 6개월이잖아요. 지금 6개월이면 대선 끝나고 나서 가입한 사람들은 투표를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개딸하고 양아들 같은 경우는 투표가 안 되고요. 나중에 이재명 지사의 악마가 벗겨져서 당원에 가입한 사람은 투표가 아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젊은 청년들 더민당에 가입하는 거 막는 거고 그래서 저는 6개월을 3개월이나 2개월로 줄이고요. 투표권은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신천지가 요즘은 방방곡곡에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거 염려되면 당원 비율을 좀 높이 국민 투표율을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는 지는 이유가는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열이 받아가지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 하는 행태가 결국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이 개파 정치에서 자리 나눠먹고 결국 내각제로 가겠다는 말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민영화도 지금 얘네들 차차 지금 국힘에서 하고 있는데 더민당은 어떤 액션도 취하는 걸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제 기사를 봐도. 그리고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이 보죠. 그리고 제가 이게 염려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나 기득권들은 국민이 설치는 거 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다 지네 발밑에 놓고 결국 지금 통치하게 바라 편하게 눈, 귀 막아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민방송이 없잖아요. 그죠? 시민방송이 없어서 조중동이나 레거시 미디어 대부분 이재명 지사 악마시키고 제가 경기도 주민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얘기할게요. 네,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악마하고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거기 세뇌당해서 특히 20대 30대 남자들 같은 세뇌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 되게 많고요. 심지어 제 동생도 4년 전에 더민당 당원인데 불구하고 여기 혐오해요. 왜냐하면 180점 몰아줬잖아요. 일은 안 하고 지네끼리 싸웠죠. 그 결국은 대권 주자 흠집내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는 원흉이잖아요. 그죠? 근데 책임도 아무도 안 지고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갤러리 보니까 낮게 의원들 20명 모여서 제천에 가서 놀고 있다는데 무슨 의도로 놀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당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말은 대의민주주의를 뭐하러 해요? 공산 독재 국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적은 거는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이분 됐습니까? 네. 예, 실은 따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좀 네. 짧아서 아쉽습니다. 2분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저 2분 한번 얘기하려면 굉장히 막 버벅거리고 이분이면 A4 용지 반장밖에 말 못합니다. 예. 네네. 일단은 지금 하여튼 좀
줄여서 하고 이따 본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든 그렇게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짧네요. 네, 고금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예, 예, 예. 고금 선생님께 예? 네, 저는 이따가 2차 토론 때 그 주제에 맞게 발언하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마이크 거기 없을까요? 네, 마이크는 없는데 들리지 않나요? 예,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그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두 분이 있었으면 이 두 분이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앙위 원래 소속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윤호중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지만 위원회니까 중앙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이제 당상 맞고, 이제 박지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앙위에 이제 들어갈 이제 자격이 없는데 이 이야기가 약간 와전돼서 박지원은 그래도 원래 자격이 없는데 중앙위 뭐 숨겨놨다 뭐 이런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요, 이거 네. 제가 저번 주에 집회를 나갔다 왔어요. 네. 없는 시간에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노모르지 모시겠거든요. 근데 너무 열이 받아서 수업을 좀 줄이고 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온 거여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면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저도 대의원과 우리 당원들의 그 투표권 이제 비율을 원래 1에서 69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제 90으로 늘리겠다고 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네. 들었는데, 이제 토론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거면 뭐 한 번이라도 당 관계자를 그 섭외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혹시 할 수 없나, 그런 부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러니까 뭐 필요한 질의응답 같은 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고 예, 그렇죠. 다음은 1대1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하고 당연히 좀 들어야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팩트 체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면 박진현 씨가 중앙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대의원에서 말씀을 또 많이 하실 텐데, 대의원은 그 당대표 선출할 때의 투표권의 등가성에 문제는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대개 당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하고 호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청 지역이나 특히 영남 지역은 거의 당원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선출이 이루어질 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좀 가중치를 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이 투표만 이렇게 선출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만 중앙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그 어떤 논의 구조에서 중앙위 논의 구조에서는 대의원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의원이 마치 무슨 뭐 악의 축처럼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요.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은 그 당대표 선출 때의 투표권의 문제와 그다음에 각 지역의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문제, 그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선 총론의 차원의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임지용님께서 20대 대표 격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에서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용입니다. 20대가 참여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대표 토론자가 됐는데, 이 영상 만약에 중계를 보시는 20대가 계시면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제 의견이니까 욕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선에서 가장 좀 마음이 안 좋았었던 거는 우리 당이 대선 기간 동안에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지금 앞으로의 대선에 있어서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2년 생각해 보면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뭐 무상복지라든가 그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가치,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복지국가, 이게 어디로 갔는가,
대장동 이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다 날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손실보상제, 뭐 기본소득제, 기본 시리즈 현실성이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됐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대선에서 패배한 것만큼이나 더 마음이 뼈아팠던 거는 우리가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있고요.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의원 제도가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 뭐 대의원 한 표가 뭐 권리당원 몇십 표다 이거는 저는 여의도식 논리에 근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다들 있나요? 지역위원회에서 뭐 여성위원회든 청년위원회든 대학생위원회든 활동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출마 예정자, 시의원 출마자, 구의원 출마자들이 대부분 어디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자리를 달고서 그걸 갖고서 시의원, 도의원 등에 출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등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역위원장 마음으로 사천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 없어요. 당원들은 일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갈등이 돼 있는데 그러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당원들이 활동하기 쉽고 그리고 또 접근하기 쉬운 접근성이 높은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대의원 제도 또한 자연스럽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 민심과 당심과 이런 것들에 좀 괴리가 된 대의원들이 아니라 진짜로 당원들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진짜 일꾼으로서의 대의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역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정당법이 지구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쓸데없는 정치개혁 바람 때문에 그게 지구당이 폐지가 됐는데요. 지구당이 없는 바람에 생기는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지역위원회도 비공식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이 예산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당 폐지와 지구당의 부활 관련된 토론도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총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주제별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주제당 5분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 제대로 드리려면 뭐 5분쯤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5분씩 제안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성함을 다 모르니까 손 들어주시면 이제 그때 지정을 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평가, 대선은 왜 졌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자신의 의견과 여러 가지 또 의견들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토론 지금 주제가 지금 1번하고 2번 대선 평가, 지선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주제예요. 전문가적인 주제라고요? 네, 전문가적인 건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뭐 또 이걸 또 평가하다 보면은 뭐 어느 쪽 책임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 같은데 이런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럼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신 분 계실 텐데. 근데 요거를 얘기하다가 서로 그 어떤 개파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 그 의원 토론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렇죠? 그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하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들 시각으로 본 점도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와 대단하다 전문적이다 이런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뼈아픈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 당연히 전문가가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 평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우리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보고 느낀 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선생님. 예. 그거 다 테이블마다 있는 것도 아니군요, 지금.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을 내는 날이지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는 일단 나중에 하실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진 이유는 선거 시작 전부터 졌습니다. 왜냐? 경선에 승복을 안 했어요. 또 경선에 졌어. 지구도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뭐 안 될 것이다. 뭐 재판에 또 저거서 대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퍼뜨리고 그들은 SNS 상에서도 무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쌍욕까지도 해봤는데요. 그들 때문에 진 것이지 우린 이미 진 선거를 한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딸들과 양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0.7%라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선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음 의견 있으시죠? 예, 말씀하시죠. 바로바로 진행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옆에 마이크 없으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촛불 완성 시민연대 조영식 대표입니다. 지금 말씀들 뭐 아주 이거 심도 있게 많이들 이제 하시고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놀라운 개혁 정당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과연 국진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작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공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모든 선거가 패배를 하고 있지만 언론 환경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이건 언론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뒤집어졌어요. 이제 아무리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고 국민에게 호소를 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파적인 언론을 극복하지 않고 검찰의 공작 정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이건 응원한 개구리밖에 안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민주연구원이라든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주 특단의 TF팀을 꾸려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작 정치와 언론의 뒤집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이제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창수 발제자님의 이제 이걸 거기서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다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정대철,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지장 한 장도 맞들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비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게임이? 그래서 박지원 원장도 민주당을 떠났지만 민주당에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정대철 그 세 분들도 민주당을 떠났지만은 국진당 쪽으로 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한 이유도 있어요.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포용하고 자꾸 외연을 넓혀가야지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독선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출발선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예전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분들이 힘을 쓰고 발휘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외연 확대하고 그런 방법 최대한 우리가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님 총론을 말씀해 주셔서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선생님. 마이크 가까이. 2005년 새정치 국민의 당원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 2021년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조직총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곽동진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 두 분 다 토론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2021년 4월 7일 날 그때 정권 교체율 60%를 넘었어요. 헌정이 중단되고 출범했던 촛불정부가 4년 만에 정권 교체율이 60%를 넘었고 4월 7일 날 투표 결과가 425개 서울 동 중에서 겨우 5개 동을 이겼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미 진 거예요. 그때 조직본부만 왜 우리가 졌는지 자체 토론을 했었고 당시 서울시당이고 중앙당이 어디든지 이런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정권교체율이 60% 넘었고 180석을 얻은 1년 만에 그때 넘어갔는데 마이크 좀. 거기에 대해서 당이나 거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대선 들어갔어요. 그 0.17%면은 정말 잘 싸운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든지 이낙연 후보든지 여기 문제가 아니고 왜 4년 만에 180석을 준 걸로 하면은 1년 만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 이전의 모든 정치적인 현상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정부가 4년 만에 그렇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성역이 없어야 돼요. 성역이. 대통령 리더십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치적 행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사 그 사람들의 적절한 시스템, 정책의 적절성, 정책이 시행되고 그 이후의 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방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180석에다가 행정부 장악했지, 입법부 장악했지. 그리고 어쨌든 광범위하게 조직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넘는 조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줬어. 이건 상납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요. 개파 싸움도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07년에요. 500만 표 차로 우리 했었어요. 500만 표 차로. 45만 표로 97년 이겼고 35만 표 차이로 2002년에 정권을 바꿨어요. 그런데 5년 만에 500만 표 차로 넘겨줬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참여정부가 왜 그렇게 넘겨줬는지 반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대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저는 페북에도 지금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까 우리 누구신 분이 시대정신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내용을 건널 수가 없어요. OECD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그 다음에 행복지수 35개국에 32위, 겨우 자랑하는 것이 성장률 몇 프로, GDP 3만, 이것은 성장주의 애들이 자랑하는 거고, 진보가 자랑할 것은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진직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걸 자랑해야죠. 불평등이 얼마나 했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자랑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조국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했는데도 본인도 출마했어. 잘했대. 그거 왜 잘한 거예요? 반성을 저는 문재인 정부부터 철저히 하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평가뿐만이 아니라 2007년 이후에 모든 과정을 다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죠. 그래야 비전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근본적 성찰이라고 다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따 부분 좀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요. 예, 다음 대선 평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제가 얘기 한번. 예,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선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스럽게 이 얘기 하기로 하면은 예. 이 얘기 한번 부르면 저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분으로 제약돼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선 패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 이낙연 후보가 대선 불복을 했고 그 결과 측근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하셨던 비서실장 또 이러저런 사람 만 수천 명 등등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쪽으로 간 행위를 명색이 문재인 대통령 때 최장수 총리도 하시고 또 당 대표도 하시고 또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에 그 나름대로 그 신뢰를 갖고 큰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낙연 씨가 이런 거를 사실상 그냥 눈 감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그쪽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큰 가오를 저지른 70년 역사가 되나요? 60년 역사가 되나요? 우리 이 민주당을 다 단꿀만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지금 이 막판에 와서 이런 정치 형태를 보이고 또 엊그제 미국 좀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선거 끝나고 개표 끝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논평이랍시고 개 같은 논평 하나 내놓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이틀 지나서 무슨 팬클럽 행사까지 하고 옷은 또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옷은 또 뭐예요? 무슨 교입니까?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교회 비서던 옷 색깔의 넥타이에 하고 갈 때는 또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 한 수 읊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제가 옆에 분은 오늘 처음 뵙고 모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하고 완전히 360도 다른 그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분은 우리 당원이 평당원이 나서서 이걸 축출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절대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궁극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자라고 몇 분들이 의논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대선 지선 최근의 일련의 그 행태를 비판하고 그 잘못된 것을 우리 평당원이 고치자는 뜻에서 모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그 사람들 이 얘기 듣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은 해주십시오 해봐야 그 사람들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선당 호사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빼놓고 한두 명 빼놓고 선당 호사하는 사람 없고 전부 자기 당약 자기 참 이해에 의해서 예, 그만 하는 예, 거. 그만 예,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제 내가 오늘 잘 간다 된거 오늘 예. 경상남도 잠깐요 30초만 할게요. 아니 안 돼요. 지금 벌써 너무 많이 넘으셔서 제가 오늘은 그만. 이름을 거명을 차마 안 했는데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름을 정확하니 좀 거명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축출 꼭 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요. 강준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경기도 양주시. 잠깐만요. 대선 부분은 한 분만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예, 양주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그 대선 패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선은
대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예거든요. 근데 경선이 아니에요. 민주당 그 역대 역사를 보면은 김대중 정권은 50대 때문에 그 정권을 잡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제일 낮은 투표에서 단일화 이슈가 그 계기가 돼서 대통령 정권을 잡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촛불, 탄핵이란 그 하나의 그 등을 업으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처음으로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자기의 능력과 저거에서 그 어떤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경선 때 다 망가뜨렸어요. 네거티브. 정책이 없습니다. 경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빼놓고는 전부 대장동 이런 문제로 갖고 제일 먼저 터뜨린 게 대장동을 누가 터뜨렸습니까? 경선은 대선에서 국민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하나 준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힘당한테 하나의 빌미가 돼서 당연히 상처한 대로 굶게 만들었으니까 국힘당이 찌르면 계속 고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경선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대선 패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선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기회를 드리고요. 요 다음이 지방선거 평가인데요. 혹시 대선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지방선거 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오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할 때 기대한 거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일마들 그뭐 쫓아낼 힘이 있느냐 이게죠. 그래서 필요한 게, 저희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 토론을 하는 줄로 왔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는 전당대회 룰이 바뀔 가망이 없다. 또 그저께 신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룰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당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근데 그러면 그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느 놈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안 됐고 백날 해봐야 오늘 우리 감정만 풀고 집에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민주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 오늘 6월 항쟁 35주년이라 가지고 제가 초대위원장 했던 사무금융연맹에 그 대회에 다녀왔는데, 그 후배들이 그 행사 제목을 넣으면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6월 35년 전에 민주화를 했다고 믿었는데, 군인들이 탱크와 총을 앞세워 하니까 적이 뚜렷했고, 우리 민주주의는 단결됐고, 일단 민주화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법치를 왜 필요해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입니까? 그거가 사실 안기부 아닙니까? 지금 안기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정리 좀. 이걸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당원의 의지가 반영되는,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당의 개혁. 예를 들어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실 분이 있다면 이런 개혁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사람을 찍어주자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민주주의,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원 민주당이 원래 지지자 중심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선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방선거 주제로 갈 텐데, 대선 쪽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남으셨을 테니까 같이, 어차피 뭐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손을 들어주신 분들 우리 플로어에서 마이크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첫 번째 준비되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갑의 신성준입니다. 예, 지금은 지선에 대한 의제인데 지방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선거 때 보면은 좀 뭔가 좀 뭐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다 보니까 공동 비대위원회다 보니까 이게 뭐 한 위원장은 뭐 의견이 다르고 한 위원장은 뭐 586 연태론을 꺼내고 근데 이거는 좀 보니까 좀 한 마음이 좀 안 돼서 좀 패배됐던 것 같고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보니까 뭐 남탓하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니 뭐 너가 잘못했니 뭐 혼연표 뭐 대표적인 의원을 보면은 혼연표 의원을 그렇고 뭐 몇 명 의원을 봤는데 근데 지금 난탓할 때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다음에 조사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논할 때지 남탓할 때 서로 뭐 잘못했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방선거도 물론이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패배 이유가 한 마음이 좀 안 돼서 좀 패배된 것 같고 좀 단내 화학과 환생이 안 돼 있어서 패배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화학과 산생을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네, 안녕하세요. 이익돈이라고 합니다. 지선은 다 아시다시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비대위원장으로 같이 일을 하던 박지현 여자 일베라고도 좀 뭐 야단 맞기도 하죠. 최광욱 의원을 사과하고 징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던 직전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86 퇴진 이런 이야기도 선거 직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굳이 한 가지만 꼽는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컸지 않았나, 나쁜 역할이. 대선에 대해서는 짧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경선 말씀하셨고 경선 불복, 대장동 이슈를 비난하는 내부 총질, 이낙연의 배신행위, 감히 저는 배신행위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윤캠프의 이적행위까지, 그리고 끝으로 홍영표로 대표되는 그 수많은 그 수박들이 활기를 치고 지금 차기 당권을 노리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해당 행위들이 대선을 앞두고도 없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용권이 준비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멀리서 오셨군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박수 한번 창원에서 해주세요. 네, 저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어서 그 죄책감으로 지선에는 뛰어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거리로 나섰었는데요. 지선을 경험했던 그냥 느낀 점과 그거에 연결해서 민주당 비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선 앞에 김창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공감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 그런데 이제 약간 달랐던 생각 부분이 60세대를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나 이쪽에서 생각이 약간 달랐던 부분은, 저 강원도지사 그 부분도 봤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다 이겼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60대, 70대 이상에서 그렇게 뒤집어진 것을 보고 알아봤는데, 경험해봤어요. 그런 지지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하시는 분 10명을 만나봤을 때는 10명이 다 동원된 상황이고,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분 10명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을 때 3명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3명은 이제 화가 났다. 아니면 3명은 포기한 상태. 이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저는 졌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모이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크고 뭐 60대, 70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 뒤집어 엎을 거라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느껴서 결국은 내부 분열, 통합이 안 돼서 지선이 졌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10대, 20대, 30대, 40대들의 결집이 좀 덜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점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먼저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 70만 명 기존 당원들 있던 거 플러스 대선 이후에 2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이 인원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팬덤, 개딸,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 이 그냥 태극기 부대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떠넘겨버리는 그 조중동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위한 그게 있었는데 제일 처음 그 인터넷에서 시작됐던 것이 뭐 문재인 대통령, 노 대통령, 조국, 김경수 이런 주제들을 올려서 반을 갈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박지원 소재로 인해서 이제 갈라치기가 어느 정도 통했다는 판단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돌아선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본 생각은 뭐 중도나 뭐 국민들의 말 이것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 이 기존 지지자들 결집이 안 됐던 부분과 정의당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라 하든지 이렇게 진보적 가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키우고 싶어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진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중도 쪽 계속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더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 가치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진보적 강화, 진보적 가치 강화에 목에 주신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준비하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안양에서 온 우종열입니다. 저 구일덕 기자님하고 몇 년간 노래방 같이 마이크 바짝 대고 하셔야 돼요. 네, 바짝 가야 돼요. 네. 사실 저는 전국대의원도 해봤고 평당원도 해봤고 여성위원장도 해봤고 이번에 출마까지 해봤던 사람인데 하여간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잘못돼서 정말 페북이나 단톡방 SNS를 제가 몇백 개, 몇천 명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주제도 제가 어젯밤부터 어마어마하게 퍼날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퍼날려서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SNS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은 제가 뭐 SNS 대통령이라고 하여간 어디 평당원 지지에 고문으로 와라 강원도에서도 전화 오고 막 그래서 사실 안양에서도 평당원 모임을 얼마 전에 결성했어요. 그래서 동안을 지회장을 뽑고 야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끌려다니고 공천권도 이렇게 학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요번에 가입을 해가지고 비례로 나갔는데 300만 원만 이렇게 어렵게 서른에서 7명이나 뽑아놓고 300만 원씩을 딱 받아놓고 이재정, 강덕구, 민병덕 그 세 의원인데 전에 이종걸, 이석현을 견제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다 그냥 경선도 안 붙이고 탈락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지선에서도 일어났고 안양 겨우 시장 당선됐지 의왕 다 시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의 그 권리당원 60표든 한 표든 저도 5,000원씩 그때부터 낸 걸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김용민 의원, 현근택 변호사, 페북의 안민석 계속 그거를 저는 몇천 명 방에 퍼나르면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를 제대로 뽑고 해야지 꼭 이재명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걸로다가 지금 그 요번에 지선 끝나고
더 뒤집어 씌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거 토론하는 중에도 방방마다 이렇게 막 총알을 쏴야 될 정도로 언론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앞으로는 증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원들의 목소리로 당대표를 뽑느냐 그거에 치중해서 토론하고 그거를 관철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방선거 대선 지선 예, 마이크 좀 준비를 해주세요. 내가 안 들리는데 필요 없다니. 제가 안 들리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대선이 지선의 연장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가 있던 똑같은 말씀이죠. 예. 예, 지선 그게 왜 연장전이냐? 이낙연 개파 싸움이 계속 지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 진패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선에서도 이낙연 개파의 이원우 그 공천하시는 분 그분의 그 공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제대로 나가려면은 이낙연 개파를 축출해내야 된다. 예. 딱 그 말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들었고요. 축출하는 그거 너무 가지고 예. 심하게 예, 어쨌든 그 뜻은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지선 평가는 요걸 마무리하고요. 지금 계속 그 와중에도 지금 이 당원 당규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주제별로 하지만 지금도 지금 그려왔듯이 딱 뭐 엄격하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시고 주제가 있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서 온 강진성이랍니다. 저도 대선, 지선 다 겪어보고 정말 누구 말만 따라 뼈가 부서져라 선거운동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민주당 내 룰도 있지만 가장 저희는 40대고 두 아들의 아빠이지만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이준석이라는 브랜드가 하나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민주당에서도 뭔가 하겠지라고 바랬어요. 근데 결론은 서로 자기네들 먹거리 싸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대선, 지선 다 연결됐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 180석이란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역위원회 내려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표철 하나 들고 피켓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선거운동 열심히 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요번 지선 때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나와요. 그리고서 돈은 다 받아요. 도당이다 중앙당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룰도 없고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 서로 내 탓 할 게 아니라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180석이라는 자체가 현직 의원들이 다음번에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디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얘기해야만 이 사람들이 당원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심지어 저희는 지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현직 시도의원들, 소상공인들, 지역 주민들 다들 열받아 있으니까 역사를 잡히더라도 동네 명함 뿌리라 했거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단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저희가 강력한 평당원의 규탄이 먼저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당원의 규탄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우리 당원 당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예, 준비해 주시죠. 예. 저는 당원 당규는 꼼꼼하게 잘 모르는데요. 네. 저는 1월에
그 중앙당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앞에는 생략하고요. 50여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김난희 당원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내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당 그 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걸 보내고 이거 누가 보냈는데요? 제가 보냈어요. 이게 아니, 이제 네. 중앙당에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중앙당에서 보낸 이제 거라고 해요. 당비를 납부하니까 대신 뛰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 민주당이 강한 정당이 아니다. 당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당이 아니고 당원을 대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대신 뛸 거냐? 당원이 뛰어야 하고 당원이 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당원이 뛸 수 있도록 활동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그 중앙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당원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문자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냈는데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주인이, 그러니까 당이 나가야 될 방향도 중요하고 또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동력으로 할 것이냐. 당원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질 수밖에 없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너무 속이 터져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저는 뭐 정치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너무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게 암 걸릴 것 같아요. 아주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국진당을 지지하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속 터지는 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재명 씨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대로 이낙연 씨였다면 이거 금방 됐었을 겁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자꾸 비비비비 꼬아서 이 당원들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주십시오. 전해갖고는 안 돼, 쳐들어가야 돼. 너무 속 터집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선거할 때 저는 뭘 봤냐면요. 혼자서 너무 이재명 씨가 고생하는 걸 보고 저도 혼자서 막 진짜 사람들한테 말을 하러 다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낙연 씨가 양승조 씨 이번에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당원들이 일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희 가게 앞에서 맨날 무슨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와서 다들 난리였는데 국진당은 빨간 옷 입고 쫙 서서 하다못해 교육 하는 분들까지 다 와서 하나하나 다 인사시키는데 너무 불쌍한 건요 기초단체장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윗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그분들이 와서 혼자서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단합도 안 되고 그건 뭐냐 이재명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속 터져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이 알면서 비비 꼬으면서 지금 모든 걸 이재명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당규 전당대회 앞두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을 그냥 여쭤하겠습니다.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직선제 중심으로 컷오프와 대표 선출을 투표권 국회의원, 대의원, 권리당원 공이 1표 근등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2분 이내에 지키려고. 네. 세 번째는 권리당원 투표권을 아까 나온 이야기 3개월로 줄여야 되는 당연합니다. 2개월이거나. 네 번째, 개파 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는 대의원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어떤 개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결국 개파 이익 추구로 동료 의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정적으로 삼기 하는 특히 가칭 수박 세력들은 이낙연 계들은 예를 들면
정말로 해당 행위로 해서 어떤 척결, 아까 뭐 축출 이야기하셨지만 퇴출 내지는 어떤 그런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선 유망 후보 당원의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저는 감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리더해 주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민주당을 살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재명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회 드릴게요. 근데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쪽을 이걸 지지하는 당원들이 또 이런 행사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 안 하신 분께 기회 드릴게요. 예, 마이크 좀 예.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25살 당원 문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누르고 한번 누르면 돼요. 누르고 네.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민주 진영이 승리하려면 정강, 정책, 의정, 행정 그리고 인물의 총체적인 설득력이 길러져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2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정치 성향이 민주당 쪽에 가깝지만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그 보통 시민이나 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기 계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역사책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을 만한 새로운 노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패권 경쟁, 그리고 기후 격변이라는 3대 국난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국민께서도 이를 인정하고 그 민주당에 잃었던 그런 지지를 다시 돌이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작은 거인으로 만들겠다, 아시아 자유민주공화주의 국가연합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새로운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에서 온 송영애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 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대응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 온라인 대응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대응팀? 예. 왜냐하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자, 지금 뒤집어진 운동자 얘기하시는데 조중동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모든 언론이 지금 국힘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대응팀이 민주당 안에 한 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온라인 대응팀이 그전에 이명박 시절에 대통령 그때부터 정말 이재명은 지금 뜰 거를 예상해서 악마를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하나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에서 이번에 지선이나 대선에서 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방송이나 패널 이런 거 보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패널 이런 분들이 정말 역량이 하나도 없고 국힘에서 얘기하는 거에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패널들이 계속 나와서 사실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그걸 시청하는 시민들이 야, 민주당 정말 저렇게 말을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반박 하나 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온라인 대응팀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발언했던 임지웅이고요. 아까 그 25살 그 당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연장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낙연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아했던 정치인을 지키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사실 20대들이 바라보는 또 정당은 또 다른 개념들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라든가 소득 불평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고 당원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같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위원회 문제를 사실은 또 다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정당에 가입할 때 지역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에서 이제 신규 교인들 교육하잖아요. 뭐 작은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매달마다 시민단체에서도 뭐 신입 회원들 교육들을 하고 근데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중앙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수료증을 위한 그냥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고 지역위원회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권한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않는 멈춰있는 위원회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당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돈만 내고 있고 통장에 1,000원씩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의 매일매일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는 당원들과 정당 간의 좀 정보 교류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플랫폼이라고 해도 되고요. 뉴스레터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요. 근데 이미 많이 기회를 가지셔서 특별하지 않는 한, 예, 자, 두 분 처음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순서 예 준비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온라인 대행팀 때문에 그 말씀 조금 얹어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대선 이후에 제가 가입하게 된 그 일명 2030 개딸인데요. 그 지금 SNS나 이런 데서 일명 그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 윤석열을 찍은 그 사람들의 입김이 너무 커요. 그리고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아직까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해당 행위자들을 제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빨리 어떻게든 좀 온라인 대응팀의 신설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제안사항 같은 경우는 그 당원 교과서를 배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지금 신규 당원들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환경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좀 전자책 이런 걸로 조금 배포하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당원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년 전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네,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위한다고 촛불혁명 완성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발전이나 완성은커녕 완전히 지금 좌절의 시점이 돼서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입니다. 이걸 이제 타개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가장 너무나 단순하고도 당연한 거 국임당도 민주화 어떤 결정에 있어서 민주화를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그렇게 뭐 대의원에게 뭐 비중을 둔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이번 달 안에라도 그건 고쳐야 된다고 그걸 강력하게 먼저 현안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민주당에 강력히 전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대의 명분이나 어떤 공명정대함, 정정당당함을 민주당이 회복을 해야 된다. 과거를 좀 돌이켜보자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그 권력을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민주 진영이 정정당당함을 가지고 정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명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때는 이기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대쯤에 이르러서는 그런 국정농단의 문제를 들어서 촛불혁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대가 이제 그 정도 시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그 문제를 일으킨 자가 이제 윤석열 검찰인데 검찰 권력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권력이 되면서 그것이 언론이나 이런 수구 세력하고 아주 결합이 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겨내기가 어렵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런 그 부당한 그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다든가 어떤 편파 수사라든가 표적 수사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타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세력에게 먹히는 결과가 되었다. 그럼 이제라도 그러한 그 수세적이고 또 자기 반성 저쪽은 들보와 같은 잘못이 있는데 우리는 티끌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티끌은 들보처럼 생각해서 말하고 상대의 들보 같은 문제는 티끌처럼 취급하고 이런 현실을 묵인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이재명의 장점이 정면 돌파,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특성 때문에 그 인정이 된 것처럼 민주당은 그러한 정신으로 거듭나야 되고 지금 수박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어떤 적대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응 명분을 회복하는 입장에서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많이 열띠어져서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시간이 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분만 말씀 듣고요. 아니요. 한 분만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반지자분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 9에서 왔습니다. 이낙연.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음 또 선거 때 종로구는 어떻게 될까 몹시 염려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안개부에서 근무했었던 사람하고 대화를 한 2달 전에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구나. 어디에서?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다 말을 들었는데 제가 한마디로 하면 조직이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조직이 너무 미숙해요. 이건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나도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지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를 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을 튼튼하게 키울까?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마지막 발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금 원래 2시간이 참 짧죠. 한 분 한 분 다 다 따로 이렇게 좀 말씀 듣고 싶을 마음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태수 당원님께서 마무리 정리 발언 삼아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드린 의견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번 이 한 자리로 한 번에 이 자리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요. 제가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 2사람 3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면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 오면서 조선일보한테 고소를 당했고요. 그리고 김진태한테 고발을 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도 저 두렵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또 나서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로 힘차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가면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길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원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뜨겁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쌓이고 맺힌 것을 좀 푸는 그런 측면이 훨씬 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조금은 때로는 좀 톤 다운하고 그다음에 당과 의원들이나 혹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좀 기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 참석해 주시고 많은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